카메라를 사시면 보통 사람들이 자동에다 놓고 찍어요. 자동에다. 근데 자동에다 놓으면은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모드는 이 제조사가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넣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밝고 빛의 양만 조정을 해가지고 찍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프로그램 모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찍을 때 그냥 일반 카메라는 상관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건 이제 핸드폰 같은 건. 근데 일단 작은 카메라라도 이 모드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P자에다가 놓고 찍으면 돼요. 프로그램 모드. 그러면 웬만한 것은 만질 수 있지만은 프로그램 자체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해서 찍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조사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캐논하고 소니하고 같고 소니하고 나이콘하고 같고 캐논은 또 독단적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그림으로 된 거 있죠. 우리가 작은 이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거 있죠.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림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은 이 스타일이에요. 이게 C1, C2, C3는 내가 세팅을 해 놓으면 항상 그게 거기에 세이브가 돼 가지고 바로바로 찍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작은 카메라들은 그림으로 돼 있어 가지고 뭐 마운틴도 산도 그려져 있고 실내에서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중형 카메라들은 PTAM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뉴얼을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면 돼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P 모드는 프로그램 모드, 그리고 매뉴얼이 있고 발브는 야간에 찍을 수 있는 발브 모드가 있고 시간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조직의 우선으로 할 거냐, 이게 그 모드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 모드까지 했고 오늘은 셔터 우선 모드 타임. 이 셔터 우선 모드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저기 계곡에 뭐 폭포가 떨어지는데 뭐 예전에 배웠죠. 뽀샤시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물방울이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되는데 점점 이렇게 분수가 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셔터 이 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타임을 빠르게 주느냐 늦게 주느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스포츠 달리기를 한다거나 공을 찬다거나 할 때는 빨리 줘야 정지된 상태로 되니까, 안 그러면 타임을 늦게 주면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차이에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찍을 때에는 타임 모드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인데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것은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프로페셔널 뭐 찍는 사람들이 뭐 제일 많이 쓴다고도 하는데 이걸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매뉴얼을 직접 만져가지고 쓰는 매뉴얼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개를 확 열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요거만 하나 강조를 딱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눈을 연상을 해가지고 눈을 크게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것은 조리개를 쭉 눈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우리가 눈이 침침하면 어떻게 뜨죠? 눈을 막 이렇게 찌그리잖아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나와요. 네, 그렇게 눈을 찌그리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인 거고 이건 조리개를 오픈시킨 거예요. 네, 눈하고 똑같으니까 카메라 이 렌즈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F값이 뭐 작고 크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물 사진이나 이런 뭐 저거를 찍을 때는 이게 훨씬 나아요. 다음에는 이제 매뉴얼 모드. 이건 수동 노출 모드라고 부르는데
셔터값이라든가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가지고 찍는 그 모드예요, 이거. 그래서 뭐 아까 거나 이것 거나 똑같아요. 단지 아까는 조리개를 갖다가 열고 닫고 그게 우선이고, 이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만져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이걸 많이 써요. 나 같은 경우도 거의 매뉴얼 모드를 많이 쓰는데, 뭐 프로페셔널 어떤 사람은 막 아까 뭐 조리개 우선 모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M 모드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맞추면서 하는 거니까 더 편하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보통 카메라 렌즈 안으로 뷰파인더를 보면은 이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노출 인덱스라 해가지고 여기가 중간 레벨에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밑부분 하단 부분에. 그러면 이게 조그 다이얼이라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요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노출 레벨 마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운데다 맞추면 노출이 다 맞는 거야. 얘는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이야, 생명. 걔가 저 카라를 못 보죠. 걔는 눈이 생명이니까. 근데 얘도 검정색을 보면 우리는 검은 타 이렇게 느끼죠. 흰색을 보면 하얀 타 느끼는데 얘는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검정색을 찍는다고 칠 때 보면은 아, 얘가 저기가 어둡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자꾸 주니까 어떨 때는 오버 노출이 돼가지고 밝게 나오는 이유예요. 그게 흰색은 빛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되겠다고 얘가 자꾸 줄이는 거라고. 그래서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구별을 못해. 구별을 못해.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을 때 잘 나오잖아요. 그건 다 감안해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발부 노출. 이건 야간에 많이 쓰는 거예요. 야간에 지난번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카메라만 가져가서는 찍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릴리스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다 올려놓고 왜 그냥 어쩔 때는 뭐 등대를 찍고 뭐 어디 야간에 뭐 찍을 거 있으면은 건물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카메라 다리에다 올려놔야 찍을 수가 있어. 왜? 조리개로 완전히 개방시켜가지고 빛을 그만큼 깜깜하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러면은 철컥하는 이 사이가 30초, 40초 이렇게 돼요. 셔터를 딱 눌렀다 그러면 철컥하고 빛을 그만큼 받아들인 다음에 컥해요. 근데 그때에 카메라를 움직였다 그러면 싹 이렇게 되겠죠. 차가 막 스트릿에서 달릴 때 막 빛이 쫙 갈라지죠. 그런 스타일이 된다고. 그래서 밤에 찍을 때에는 항상 카메라 다리에다가 놓고 다 조절한 다음에 이 릴리스 줄 달린 거나 이걸 위해서 딱 누르면 지가 철 하고 20초 줬으면 20초 있다가 컥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정상적인 예쁜 등대가 나오고 하는 거지. 깜깜한 데 가서 프레시 이렇게 장착하고 프레시 찍는다? 밤에는 프레시가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데 여기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등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뽀샤시하게 돼 있죠. 여기는 쫙쫙 갈라졌고 이 조리개를 우리가 빛을 100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눈을 갖다가 작게 이렇게 뜨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갈라지죠. 근데 조리개를 최대 오픈을 하면 이렇게 뽀샤시하게 이게 등이 변해요. 우리 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기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수동으로 한번 해봐도 돼요. 조리개 우선 모드로.
그래서 항상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발브루에서 찍을 때에는 입자가 거칠어져요. 너무 어두운 데서 그 우리 카메라 이 사진하는 데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노이즈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 검은 이렇게 점선 부분 같은 게 많아가지고 예, 스팟이 많이 생기니까 거칠어 보여요 사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칠어도 그런대로 멋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차이가 여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고 여 위에 보시는 요즘에는 핸드폰 이게 있어요. 또 리모트 한 15불 정도 할 거예요. 이거 하나 사는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 내가 나를 찍으려고 오는데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잠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살짝 찍는 이런 게 저 이베이나 아마존닷컴에 서치해보면 핸드폰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 수 있게 와이어리스로 찍을 수 있게 이거 팔아요. 하나 사도 괜찮아요. 네?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지 요즘은. 자 이제 생각하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틀려져요. 여기는 어디냐면 필리핀 감방이에요. 감방. 바글바글하죠.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진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좋은 용도로 쓰면 아주 좋다겠죠. 근데 나쁜 용도로 쓰고 의도적으로 해서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하면 아주 나쁜 사진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부야부지한 내가 만들었어요 이걸. 그래서 이번에 좋은 의도로 해서 찍은 사진을 하면 퓰리처 상을 타잖아요. 기자들이 제일 타고 싶은 상이 최고의 상이 퓰리처 상이에요. 봐봐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포로한테 안쓰러워가지고 물을 주는 사진이에요. 지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디를 봐요? 이 사람하고 이 물 주는 장면을 연상하죠. 근데 이 총구를 켜놓은 이쪽을 보면 또 딴 의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보는 거냐. 그쪽 사람은 이렇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또 이쪽을 보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 생각 차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네. 어디를 보느냐에서 그 주관점에서 이렇게 틀려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두 개로 나눠봐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포를 잡아가지고 총 갖다 총구를 겨눈 거고 이렇게 보면은 군인이 포로한테 물을 주고 완전히 이 디퍼런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래? 악마의 편집한다고 저 비디오가 됐건 하는 게 어떤 의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미군이 자기네 정치적 의도를 해가지고 이라크 저거 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할 때에는 요거 갖다 내야 되겠죠. 그래야 저것들 잡아야 돼.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 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내지. 이런 것은 이제 뭐 NGO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 장면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편집하면 이런 결과도 초래해요. 봐요. 완전히 두 개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진도 잘 찍어가지고 잘 적으면 좋은 거고 안 좋은 쪽으로 쓰면은 완전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저거를 갖다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찍을 때에도 그 사람은 누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좋은 사진도 내고 그래야지 나쁜 의도로 요즘은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국 보면 그 찍고 막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찍어봐야 뭐라 그래 그 사이코라고 해 그거 뭐라? 네, 그런 나쁜 의도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건 의학적인 저거니까 우리가 뭐 알 필요 없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다 이렇게 많이 써요. 좋은 사진 뭐 갖다가 자기네 의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된다든가 할 때 뭐 그런 저걸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자기네 의도대로 상업적으로 목적을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역대 퓰리처상 받은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상 받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 대동강철교회 1950년대 6.25 때 북쪽에서 넘어 피난 내려오는 그 사진이에요. 이쪽은 72년도 월남전. 이 여자 여기 미국에 살잖아요, 이 여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기 뭐 저 군인들이 정박 배처럼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해군이 키스하는 사진 같은 거. 그런 사진이 서로가 얼마 전에 죽었죠. 그 사람들, 키스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전혀 아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나오는 사진, 이게 진짜 인권 윤리에 제소가 됐던 사진 2장이에요, 이게. 이게 69년도 베트남전이고, 이게 94년에 수상작인데, 이게 논란이 끊임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한 음식을 주는 그 보호단체 옆인데, 얘가 이렇게 여자애 소녀가 있는데, 저 콘돌이 저쪽에 있다가 이 올 때까지 20분을 기다렸다가 기자가 그걸 찍은 거예요, 이걸. 20분 동안 그러면 카메라가 우선인가, 얘를 구하는 게 우선인가, 여기에서 그 사람도 갈등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이걸 찍어야 되냐 아니면 쟤를 먼저 구해야 되나. 만약 여러분이 기자라 보면 뭘 선택했겠어요? 그 사람은 기자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얘를 구해야지. 콘돌이 지금 잡목을 놓고 있는데 왜 저거냐? 이거 끝난 후에 이 사람이 데려다가 가서 물 주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을, 퓰리처 상을 받은 후에 2달 있다가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33세. 네, 딱 이 수상을 하고 나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이 고민을 해가지고 하다가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33살 딱 먹을 때. 여기 20분 기다리는 데서 이 사진을 다 못 따보잖아. 신장센터에 있는 그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도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뭐 2시간도 기다리고 3시간도 기다려요. 왜? 자기가 의도한 작품을 찍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자꾸 오니까 의도한 대로 저기 아프리카가 아니고 남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펭귄 새끼를 공격하는 그 독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 가서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약육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연 그대로 놔둬가지고 걔가 잡아먹히면 먹히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으러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가가지고 다큐를 찍으러 가가지고도 절대 그걸 도와준다든가 하면 그 불법이에요.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잡아먹게 놔두는 것 뿐이지 그걸 제지를 시킨다든가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의도된 게 있었기 때문에 놔두고 20분 정도 기다린 건데,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말도 많았고 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33살 딱 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바로 독수리를 쫓아버렸다면
우리는 그 아프리카의 비참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그 사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니까 굉장히 더 비참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사진이. 그잖아요. 이 사진 하나로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못 먹고 지금 굶주리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만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래. 더 생동감이 있고 그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이스라엘 분이 오니까 이 여자가 혼자 이거 항상 봐도 이해가 안 가죠. 네. 얼마나 힘이 세면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완전히 작품적인 사진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멈춘 순간이라 해가지고 이 사진도 퓨리츠산 수상작이고, 이건 IT 지진 누가 죽인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데가 전쟁터 아니면 뭐 이번에 어디 재난이라든가 다 이런 데서 찍는 상들이 긴박한 거 이런 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진이 많이 적어지. 그래서 지금 이 사진들 지금 쭉 역대 이렇게 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 샀죠. 최초. 이게 그 사진 안에 여기 캐러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는 캐러반 거기에서 이 체류탄을 쏘니까 기저귀찬 애하고 하는데 엄마 지난번에 얘기했죠. 티셔츠에 엘사가 어른의 티셔츠 입고 나온 엘사 거 티셔츠 입고 피나는 거 이 사람이 찍은 거예요. 한국 국적의 첫 퓰리처상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로 한국 국적 최초,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도도상인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카라반 행렬 당시 찍힌 사진으로 미국 국경 수비대가 쏜 최루탄을 피해서 두 딸의 손을 잡고 급박하게 도망치는 모녀의 정말로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카라반 입국 금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쓰이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셔터를 눌렀을 당시 직감적으로 그날의 가장 중요한 사진이 될 것을 알았다는 김경훈 기자는요. 두 딸을 안고 도망치는 그녀의 엘사 티셔츠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보였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최루탄을 쏜 나라의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난민의 모습. 소속 없는 이들의 삶을 상징하는 듯한데 퓰리처 위원회는 1인자들의 절망과 슬픔, 긴박함을 정말 이제 생생하고 놀라운 시각적 서사로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로 박정아 대변인 정말로 가슴 아픈 사진이었는데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이 체류탄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딸 아이가 꽤 컸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꽤 큰 아이인데 얼마나 그때가 긴박했으면 바지도 제대로 못 입히고 애기 기저귀를 집어서 두 딸을 대피시키는 장면도 제 눈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이 엄마가 사진 한 장으로서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애기들이 입던 엘사 티셔츠 이 장면이 좀 너무나도 뭉클했어요.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좀 흔한 5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지를 미처 입힐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얘기를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보시다시피 꽉 끼는 저 엘사 티셔츠,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다 아시는 것처럼 엘사 티셔츠를 입은 걸 보고 이제 좀 더 풍성해지고 나이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쫓아갔던 그 남미의 온두라스의 한 그 모녀 사진을 보면서
뭉클했고 저 순간을 딱 찍었던 우리 남녀 제일 못 사는데 온두라스. 상하면은 뭐 우리 저기 사진 기자 사회에서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주 좀 자랑스럽고 특히나 이 수상 소감에 이 저 김경훈 기자가 1999년도에 우리 국내 일간 스포츠 기자를 시작해서 이제 로이터 통신으로 옮겨갔는데 한국에서 그때 그 자기 돈 들면서 술 사주고 밥 사주며 사진의 모든 걸 가르쳐줬던 선배 기자분들한테 고마움을 얘기한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거꾸로 최고의 명예걸랑이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하는 배경에는 우리 국민이 어떤 것처럼 가르쳐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한 마음입니다. 사진으로 하고 내일 나올지 몰라요. 민국 기자가 출생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동아일보 신문 기자로 입사돼서 신문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와 반향이 어찌 보면 저희 기자분도 내가 아무리 20문장, 40문장의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이런 사진 찍으려면 현장을 가야 돼, 현장. 감동과 반향을 줄 수 있다. 이 안에서는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어. 트럼프의 어떤 반인자 정책을 네? 연출해서 미국 잘안 사회에서 나오고.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하는 어떤 촉매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여러 가지 계기가 정말 큽니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게 베트남 전쟁에 참상을 했던 여자아이가 웃고 거리를 난 부분이라든지 코소보 사태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사진이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큰 거였고 특히 이 사진은 트럼프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반인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멕시코나 동남미 사람들의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별거 아닌데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졸고 계신 거 이런 거 다 지키거든요. 자, 박소영 기자. 역대 퓰리처 수상작 중에서도 유명한 사진들이 좀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베트남전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때 이 베트남전에서 이 손발이 묶인 민간인 포로를 현장에서 권총으로 즉각 사살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제목이 베트콩 직격 처형이라는 사진이고요. 에디 애덤스 기자가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뒷얘기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권총으로 사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살 당한 사람이 휴전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침략을 해서 그 많은 민간인들과 경찰을 죽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살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비난을 당해서 이 상을 수상한 이 사진을 찍은 에디 애덤스 기자가 미안하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입니다. 호이콩 우트라는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1973년에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참상을 알리고 반전 여론을 형성한 사진입니다.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킴푹이라는 소녀인데 당시에 이 네이판탄 지역에 폭격을 당합니다. 폭격을 당해서 이 소녀가 자신의 옷에 불이 붙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 역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유엔군이 이 베트남군의 유엔군이 중공군의 침공으로 도망을 가면서 나는 사진 찍기 전에 이 남하하면서 사진을 보고 대동강 철교를 한강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 알고 그때 있어요. 이제 대동강에 피난민들이 이 철교에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긴박한 사진들. 그러니까 아까 태극기 얘기할 때 그 찍은 카메라 잘못이다. 카메라 탓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진들이 있어야 사회가 변화해. 카메라 덕분에 사고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앞볼 주인공은 바로 자유조선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사진도 되고 나쁜 사진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정체성으로 사진을 좋은 사진 찍는 사람들은 좋은 사진만 찍어요. 근데 뭐 지하철에서 이상한 그런 사진 찍고 하면 그건 패가망신해.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안 좋은 쪽으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이 그랬걸라요. 근데 자꾸 한국이 너무 이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카메라를 풀프레임을 살까요? 크롭 바디를 살까요? 하고 꼭 물어봐요, 이건. 근데 풀프레임은 비싸요. 크롭 바디는 좀 싸고. 근데 풀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이미지 센서가 커요. 이렇게 커. 근데 크롭 바디용은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얘가 받아들이는 빛이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진이 비싸요. 카메라가. 얘가 비싸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렌즈를 이렇게 빼보면 렌즈를 딱 빼보면 가운데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저거가 크면 클수록, 센서가 크면 클수록 카메라는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작하는 이 회사에서 장난질 친 것도 있어요. 싸고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만들어야 잘 팔린다 해가지고 하는 저거고, 프로페셔널 찍는 사람들은 풀프레임은 그럼 뭔가 1대1에 1대1.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본 그대로 뷰파인더에 두른 것을 그대로 찍는. 근데 크롭 바디는 이게 1.5에서 1.6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뷰파인더의 이마지기는 요마지기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내에서나 이런 데서 찍을 때 단체 사진 찍죠. 만약에 내가 크롭 바디다 하면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요마직을 더 줘야 되겠죠? 줄어들으니까. 렌즈를 50mm 아래짜리 이걸 감안을 하면은 한 35mm로 찍으면 괜찮아요. 근데 풀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그 관계가 없어요. 1대1이 아무것도 다 두르니까. 근데 사진은 그래도 잘 찍힌다는 거, 저게. 그렇다고 해서 크롭 바디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크롭 바디도 잘 나와요. 빠르고. 그래서 크롭 바디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 있고, 각자의 카메라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이건 최근에 새로 나온 미러레스 캐논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미러레스라고 하면 뒤에서 보고 구도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뷰파인더로 보지 않고 그냥 찍을 수 있다는 거. 그 차이가 미러레스 카메라인데, 나중에 또 미러레스는 소니가 강자니까 또 넘어가죠. 이거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가 기계식 카메라, 지금은 디지털 DSLR인데 예전에 우리가 찍던 사진들이 다 이걸로 찍었어요.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고 하던 이런 스타일 135mm, 우리가 보통 예전에 썼던 거. 여기에 전 시간에 얘기했죠. 100, 400, 800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고감도, 감도, 저감도냐, 중감도냐, 고감도냐, 이 차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요런 필름이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딱 넣고, 안 그러면 저런 거 같으면 우리가 해가지고 갖다 롤러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몇 번 돌려가지고 쓰죠. 이게 주종을 이런 게 기본 노멀적인 필름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포켓 사이즈로 해서 나온 필름들은 요걸 많이 썼어요. 작은 사이즈들. 220.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35mm, 135mm 이렇게 부르는 걸 썼고, 그러다가 쭉 와가지고 폴라로이드가 나왔죠. 즉석사진.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대응으로 해가지고 APS라는 필름이에요. 이게 이제 APS가 디지털 쪽하고 관련 있는 필름이에요. 후지에서 나온. 자, 풀프레임과 그룹바디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센서의 크기를 구분하는 거라고, 센서. 그러니까 필름을 이렇게 재보면 36 곱하기 24가 나와요. 딱 걸리는 거기까지가 이렇게. 이게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35mm.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네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35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 35, 24.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한 장 찰칵 찍는데 이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의 한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1대1 그게 풀프레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작게 1.5에서 1.6배 작은 게 그룹바디. 그러니까 센서가 이렇게 하나는 풀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크고 이건 작고, 그러니까 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니까 비싸다. 이게 만약에 이만하게 크다 보면 카메라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비싸겠지. 이것 값이. 그래. 이런 식으로 틀려진다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더 뒤에 가서 요마직을 넣고 싶다 그러면 뒤로 나가야 되겠죠. 그 차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진 찍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문제라는 거야. 이걸 사면은 어디냐? 풀프레임 정도 살라고 하면 최소한 캐논 같은 경우는 60D, 60D인가 60D, 60D. 그걸 살라고 쳐도 최소한 2,000불 정도는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풀프레임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5D. 지난번 학생이 가지고 있다는 5D부터 이게 이제 풀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풀프레임이 그러면 5D 정도면 얼마가 되냐면 3,400불. 거기다 렌즈들은 다 따르니까 지금 바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바디 부분은 바로 요거예요. 그냥 바디 부분. 여기에다가 다시 주는 게 단렌즈 50mm짜리 스탠다드 껴오는 데 있고 안 껴오는 데 있는데 그걸 잘 읽어봐야 돼, 살 때. 그리고 렌즈 부분은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저기 5D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가 3,500불 정도는 저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율 비율이 달라지는데 항상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1.5에서 1.6. 그게 틀려진다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풀프레임하고 그룹바디하고 그 비교표인데 가만히 봐보세요. 아웃포커싱이 잘 되죠. 풀프레임은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잘 돼요. 근데 그룹바디들은 아웃포커싱이 좀 약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찍을 때 조리개, 초점거리, 피사체와의 거리 이런 게 있겠지만 일단은 1대1 바디 풀프레임이 아웃포커싱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감도, 감도가 틀려요. 또 해상도가 월등히 능력이 뛰어나요. 얘가 만약에 5메가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8메가 정도가 나와요. 사진 한 장당.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몇 곱하기 몇터잖아요. 사진으로 뭐 저기 핸드폰으로 찍은 거 이런 것은 뭐 450K 뭐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놀말에다 놓고 찍으면 뭐 3.5메가 뭐 이렇게 나와요.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보면.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3.5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줄여가지고 찍으면 450K, 뭐 64K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확대를 하면 다 깨져요.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을 찍으려면 아예 스탠다드로 놓고 높게, 그래야 나중에 가가지고 사진으로 뺄 수가 있어요. 확대도 가능하고. 근데 너무 낮게 해놓으면 메모리 많이 차지한다고 너무 낮게 놓으면은 나중에 사진으로 빼질 못해요. 그리고 또 확대를 해서 보면 다 깨져요. 얼굴 같은 게 다 나간다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고감도 촬영, 그러니까 밤에 이런 때 찍을 때 노이즈가 아까 얘기했죠. 막 시커먼 그 검은 게 막 타다다다 붙은 게 그런 게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다고 봐요? 이미지 센서가 크기 때문에 빛을 그만큼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작기 때문에 빛을 받는 면적이 작은 거지. 틀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크롭바디는 가볍고 부피가 작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샀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원체 부담이 되니까 그냥 크롭바디 1,300불짜리나 이런 걸 사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나와요. 이것도 가볍고 스피드도 빠르고. 나중에 또 저기 기껏 얘기는 크롭바디가 뭐고 1대1 바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건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초점거리 1.5, 캐논 카메라는 2.6 그거 보면 돼요. 그거 항상 감안해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그걸 해주면 되고. 뭐야, 크롭바디의 또 장점은 셔터 스피드 확보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빠른 연사 속도. 그러니까 골프를 이렇게 딱 치는데 착착착착착착 찍는 거 있죠? 그게 빨라요. 풀바디보다. 그래서 예전에는 완디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큰 거. 큰 사이즈 완디가 있었는데 그건 전문 프레스용으로 해가지고 연사 속도를 아까 뭐 사진 뭐 도망가고 할 때 아니면 뭐 전쟁에서 막 극박한데 찍을 때 프레스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연사 속도를 높이게 완디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통합돼 가지고 완디 X라고 해가지고 뭐 8,000불 바디만 해가지고 캐논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합시켜 가지고 요즘 나온 거예요. 이거. 근데 예전에는 크롭바디도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0 크롭바디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다는 게 70 마크 2인데 이것도 고급형. 지금 보신 거 저게 이제 크롭형의 최고 성능, 내구성, 그리고 방습, 방진 기능까지 갖춘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근데 카메라가 좋다고 해가지고 다 사진이 잘 찍히는 건 아니에요. 카메라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0불, 600불짜리 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돼요. 요즘은 삼성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카메라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거 찍히는 거 보면 핸드폰으로 무지 깨끗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게 필요할까? 나 저런 데 진짜 못해 하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무지 깨끗해요. 단 메가수를 올리라는 거, 스탠다드나 좀 화질 좋게. 항상 뭐 64 뭐 그 아래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찍으나 마나 볼 때는 오케이지만은 확대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최소한 3.5메가짜리 정도는 돼야 되니까 스탠다드로 항상 옵션을 조정해 놓고 그렇게 찍으면 좋아요.
풀프레임과 그룹바디 사용하는 렌즈도 역시 달라요. 왜? 지금 이렇게 찍을 때 풀프레임은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룹바디는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룹바디는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해 쪽에가 비네팅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사진 찍고 와가지고 필터 저거를 이렇게 대입시킬 때 보면은 거기에 비네팅 현상이라고 있어요. 가해가 이렇게 조금 어둡게, 우리가 사진을 찍고 비네팅 한다고 할 때는 사람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인데 가해를 하얗게도 만들고 검정케도 만들잖아요. 가해 부분을 여기 사람만 정상적으로 놔두고 이거로 비네팅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고 시절에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가해 뽀샤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그 방식이 비네팅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의 가장자리에 어둡게 만든 비네팅,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센서의 크기로 해서 풀프레임으로 찍은 거고, 여기는 그룹바디로 찍은 거고, 이게 틀리잖아요. 센서 차이예요, 센서 차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프레임 렌즈를 EF 렌즈라고 그래요, 이 캐논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EF S 렌즈, 그룹바디용. 네. 대충 이해가시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모르는 초보자들도 금방 이건 뭐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센서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요. 한국 돈 이게 100원짜리, 여기 500원짜리 해가지고 센서 1대1 바디에 센서에 이게. 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논은 우리가 얘기하는 센서를 부를 때 CMOS라고 불러요. 근데 나이콘에서는 뭘 쓰냐면 CCD라고 써요. CCD. 그래서 나이콘은 아까 얘기했듯이 1.5배, 캐논은 1.6배. 그것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풀프레임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센서. 그 속에 들어가는 센서가 1대1 바디 풀프레임은 크고, 작은 것은 풀프레임, 그룹바디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게 1DX 제일 좋은 프레임 사이즈예요. 이게. 삼성 NX210이라는 카메라, 나이콘 3100, D3100 렌즈 사이즈.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듯이 렌즈 뚝 떼어내면은 가운데 정면에 저렇게 딱 센서가 있어요. 이미지. 저걸 손으로 건든다든가 하면 스크래치 가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저기. 먼지도 그냥 바람만 칙칙칙칙 뿌려주고 끝나야 되고, 센서를 통째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것만 갈 수 있고. 요즘은 디직 AC라는 이 칩이 여기에 끼어지는 그 센서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렌즈 낄 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렌즈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타이밍이에요, 이게 타이밍.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껴가지고 딱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이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캐논 렌즈를 못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운트 링이 있어가지고 링을 먼저 끼고 나이콘 거 끼고, 또 캐논 렌즈도 그 렌즈에 맞게 링이 있어요. 쇠 같은 링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껴가지고 쓰면 돼. 전혀 서로 상호간에 그거 쓸 수 있으니까. 뭐 그 밖에 렌즈가 탐능도 있고 많아요. 뭐 중국에서 나온 뭐 동양인가 그런 렌즈도 있고, 시그마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내가 EF 렌즈 이런 것을 비싼 것을 못 사겠다 하면 시그마 것을 써도 돼요. 시그마나 담능이나 조금 저렴하고 화질도 또 괜찮은 거 많아요. 렌즈마다 다 카메라마다 특성이 있듯이 렌즈도 다 특성이 있어요. 단지 렌즈를 사면은 그냥 원본 그대로인데 거기에다가 항상 필터를 하나 사가지고 UV 필터나 이런 거 껴줘야지. 손으로 자꾸 만진다든가 닦는다고 그걸 저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크래치 나면 렌즈를 끄셔요. 사진을 찍으면 자꾸 그 사진에 나타나니까 안 돼요. 이건 센서의 비교표인데 내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뭐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뭐 필요하시면 저기 프린트하고 대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네. 화소가 높다고 해서 사진이 더 좋게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센서가 큰 거,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낸다는 센서가 큰 거. 자, 그러면 그룹바디와 풀 프레임 딱 나왔잖아요. 비싸서는 못 사지만은 센서가 큰 것이 더 좋다. 이게 답이야. 딴 거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제 좀 저렴한 거 사고 나중에 산다는 건 사실 또 불필요해요. 그게. 나 이거 샀는데 나중에 다시 산다. 힘들어요.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화소의 폰카보다는 400만 화소의 DSL 사진 카메라가 화질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1000만 저거라고 해도 400만보다도 화질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아무리 더 높은데 이걸로 찍은 것과 사진으로 찍은 것과 화질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카메라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찍어라 이게 아니고 이걸 알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알고 있어가지고 찍는 것과 모르고 찍는 거 틀리다니까요. 알면서 안 찍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찍는 사람들이 꼭 문제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한 번 사면 저건 굉장히 오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센서가 나가면은 아까 거기 봤듯이 그 통째로 가는데 그렇게 뭐 저거 안 하니까.